한글은 중국 문자에서 만들어지거잖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한글은 중국의 한자와 체계가 다르거든요. 한글이 만들어질 당시 한국은 중국의 신하나라였으니 영향을 받았을 텐데요. 여기 한강이실에서 한글을 두고 격렬한 언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앤드류 스미스입니다. 올해로 23살이고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그냥 먼 나라 중 하나였죠. 하지만 운명처럼 코로나19가 제 삶에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모든 게 멈춰버렸고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때 유튜브에서 우연히 BTS라는 한국 아이돌 그룹을 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멋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훌륭하고 팬들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려고 번역을 찾아보는 순간 뭔가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 가사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퍼미션 투 댄스라는 곡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팬데믹으로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고 다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때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는 제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게 만든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신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뽑기 게임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저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해서 커졌죠. 이어서 본 영화 기생충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그 안에 녹아든 세심한 표현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화 기생충에서 등장한 짜파구리를 보고 나서는 저도 꼭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음식에 대한 관심까지 이렇게 확장되다니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강하게 끌어당긴 건 바로 한글이었어요. 처음 한국어를 들었을 때는 생소하고 또 신비로웠어요. 제가 몰랐던 소리들이 있었고 그 소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한국어의 흐름은 참 매력적이었죠. 한글이라는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독특한 문자를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저를 자꾸만 한국어 공부로 이끌었어요. 그래, 한국어를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결심하게 된 거죠. 저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기초 한국어 강좌를 보면서 혼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발음도 어렵고 문법도 낯설었죠.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면서 좌절하곤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방법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세종학당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다니는 대학에도 세종학당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세종학당 입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끝에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았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제 드디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세종학당에서 배울 한국어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였으니까요. 세종학당에 입학한 첫날,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의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이 어려운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라는 불안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긴장감이 저를 사로잡았죠. 첫 수업은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한글의 구조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그저 문자를 배우는 게 이렇게 흥미롭고 심지어 감동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의 문자는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했는데 한글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이었죠. 문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을 배우는 느낌이랄까요? 수업 후 저는 같은 반에 있는 여러 외국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저처럼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이곳에 온 학생들이었죠. 그 중에는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글을 배우면서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글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묶인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중국인 유학생과의 대화가 기억에 남아요. 그 친구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글을 배우는데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나라의 문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죠. 그 친구는 중국어와 한글을 비교하면서 한글의 간단함과 효율성에 대해 인정했어요. 물론 중국어도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그 복잡함에 비하면 한글은 천재적인 발명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한글은 그 자체로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것이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런 애민정신이 담긴 한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됐죠.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문자 자체가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글은 그 이상이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문자라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수업이 끝난 뒤에도 저는 한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더 이상 저에게 생소한 문자가 아니었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열정이 더 커져갔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한글의 구조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독창적인지 점점 더 깨닫게 되었어요. 한글이 단순히 발음 기호에 그치는 문자가 아니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그 깊이를 알게 되었죠. 다른 언어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글은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영어를 생각해 보세요. 알파벳이 발음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서 영어 단어를 읽는 방법을 외워야 할 때가 많잖아요. 반면에 한글은 자음과 모음만 알면 그 조합으로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죠. 배우기만 하면 읽고 쓰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이 점이 다른 문자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한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체계였죠. 수업 중에 교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발명한 문자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어려운 한자를 배울 수 없었지만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문자인 만큼 그 구조도 매우 직관적이고 쉬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글이 그저 언어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발명품이라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다른 나라 문자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죠. 특히 한글의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동양 철학과 연관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는 한글이 단순한 발음, 기호 이상의 상징성과 철학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런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자라는 점에서 한글은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도 매우 강력한 문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컴퓨터 자판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세요? 다른 문자들은 수십 개의 기호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24개의 자음과 모음만으로도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그 효율성을 처음 경험했을 때 정말 감탄했어요. 특히 스마트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것은 빠르고 간편했죠. 제가 쓰던 영어 자판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느꼈어요. 한글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언어와 비교해보면 한글의 장점이 더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중국어를 보면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잖아요. 그 복잡한 문자 체계는 저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어요. 한자를 외우는 데에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한글은 그 자체로 완성된 체계여서 배우는 시간도 훨씬 짧고 쓰기도 쉬웠어요. 문자를 단순히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하나의 체계를 마스터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점점 한글에 빠져들었어요. 그저 문자를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철학과 애민정신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죠. 그리고 한글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덕분에 다른 나라, 언어들보다 더 발전된 문자 체계인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매우 즐거웠어요. 한글을 공부하면서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죠. 하지만 수업 중 한 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글의 역사와 창제 과정을 배우던 수업이었어요. 교수님이 세종대왕의 업적을 설명하고 계실 때
한 중국인 유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의문을 제기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글은 사실 중국 문자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중국에서 배워간 것 아닌가요? 순간 교실 안이 약간 조용해졌어요. 그 친구가 던진 이 한마디는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었죠. 물론 그 친구도 한글을 배우고 있었지만 이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던 저로서는 그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을 시작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한글은 중국의 한자와는 전혀 다른 체계예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직접 백성을 위해 창제한 독자적인 문자거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복잡한 한자를 배우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게 된 거죠. 제 말을 듣고 그 중국인 친구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곧이어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창제된 당시 한국도 중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한자도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결국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친구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오랜 교류를 해왔고 한자도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용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글은 그와는 전혀 다른 문자인데 마치 중국에서 배워간 것처럼 말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건 사실과 다르죠. 제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진 과학적인 문자예요. 중국의 한자는 그림 문자로 시작됐고 한글과는 기본 개념부터 다르죠. 특히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소리를 표현하는데 이 체계는 중국의 한자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한글이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고안한 겁니다. 교수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며 한글의 창제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 백성들은 어려운 한자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셨고 그 결과가 바로 훈민정음, 즉 한글이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글에 대해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꼈어요. 다른 나라 문자가 지닌 복잡함에 비해 한글은 정말 백성을 위한,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게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중국인 친구에게 설명하고 반박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글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백성을 위해 만든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죠. 저는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 그리고 역사적 배경까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존경심도 커졌습니다. 중국인 유학생과의 논쟁 이후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제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도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과학적 원리를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열망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세종학당에서의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한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됐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세밀한 원리들이 놀랍게 다가왔죠. 자음의 모양이 어떻게 혀, 입, 목의 모양을 나타내는지,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발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글은 문자 그 이상의 것이야. 이건 하나의 혁신적인 체계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몰입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문자들처럼 단순히 수천 개의 기호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글은 그 자체로 논리적이고 직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한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안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느껴졌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이 문자를 고안했어요. 그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죠. 저는 한국어 수업이 끝난 후에도 도서관에 가서 한글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연구는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이 창제된 원리와 그 목적이 자세히 설명된 책인데 읽으면서 마치 한글이 세종대왕의 손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듯한 감동을 받았죠. 훈민정음의 첫 구절을 읽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 말은 당시 백성들이 중국어로 된 한자를 배우지 못해 서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문자라는 것이 단순히 지배 계층만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평등한 소통의 도구로 탄생한 것이 바로 한글이었어요. 이런 배경을 알게 되니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졌어요. 한글의 우수성은 단지 역사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효율성 덕분에 디지털 시대에서도 한글은 매우 강력한 문자 체계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글 자판을 써보면서 느낀 건 이 문자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글을 입력할 수 있는 문자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영어보다도 훨씬 간편했고 다른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 속도는 압도적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글은 다른 언어를 표현할 때도 굉장히 유연했어요. 외국어 발음을 거의 그대로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문자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이런 점에서 한글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문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글에 몰두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한글을 통해 한국의 역사, 철학,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신을 더 잘 알게 되었거든요. 한글을 연구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졌고 그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한글을 사용하고 그 문화를 경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글을 연구하며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책으로만 배우는 것과는 다른 그 나라를 실제로 느끼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한글을 사용하는 경험이 저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보기로요. 마치 제가 한글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드디어 제가 그토록 배우고 싶어 했던 언어와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요. 서울의 거리에서 들리는 한국어는 그저 배워야 할 언어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언어로 느껴졌어요. 이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다가왔어요. 공항에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면서도 주변의 간판을 읽는 게 즐거웠죠. 이제 한글이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가장 처음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한국 역사에 대해 배운 만큼 그 역사적 공간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과 그 안에 담긴 수백 년의 역사는 그 자체로 감동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익혔던 단어들이 이제는 생생하게 제 앞에 펼쳐졌죠. 그 순간 한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드디어 제가 그토록 먹어보고 싶었던 짜파구리를 맛볼 수 있었어요. 영화 기생충에서 보고 언젠가 꼭 먹어봐야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음식이죠. 그 맛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짜장라면과 너구리 라면이 섞여 만들어내는 그 깊은 맛이 어찌나 감동적이던지. 역시 한국 음식은 소문대로 훌륭했어요. 한국에서의 식사는 그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또 하나 놀랐던 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길을 물어보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제 서툰 한국어를 듣고 웃으면서도 끝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쳤어요. 그들의 마음이 한글이라는 문자에 담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인사동도 방문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 거리를 걷는 동안 한글이 단순히 문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을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글로 쓰여진 옛 간판들과 길거리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어우러져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죠. 그곳에서 구매한 한글 캘리그래피 작품은 지금도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전통시장을 찾았어요. 한국의 전통시장은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과 제품을 직접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었어요. 상인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한글로 소통한다는 게 정말 뿌듯했죠. 외국인인 저에게도 거리낌 없이 말을 걸어주고 음식을 추천해주는 그 모습은 한국의 환대와 따뜻함을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 자체로 한글을 넘어선 문화적인 연결이었어요. 책으로 배운 한국과 직접 경험한 한국은 분명 달랐어요. 이제 한글은 제게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의 소통의 도구가 되었어요. 한글을 통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그 자체로 제게 큰 자산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나라라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동안 한글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느꼈던 한국에 대한 존경심은 이제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더 깊어졌죠. 한국은 제게 단순한 학문이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으로 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였어요. 한글을 배우고 나서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그 어느 것보다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길거리의 간판 하나하나, 사람들의 대화, 카페에서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모두 제가 배운 한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언어를 배우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낀 즐거움으로 가득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기업에 취업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세종학당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그 목표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바뀐 거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참 놀라웠어요. 한국 사회는 제가 살던 미국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여기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를 보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 유대감이 강한 사회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또한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기술 혁신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한국의 성공 사례들을 많이 접했는데 그때마다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룬 성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우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웠지만 시험을 통해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에 지원하려면 한국어 실력이 입증되어야 하니까요. 시험 준비는 쉽지 않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더 열정적으로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업 문화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한국 회사들은 대부분 미국 회사들과는 다른 문화와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평적인 구조보다는 상하 관계가 뚜렷하고 회식 문화나 상사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런 차이점들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어요. 그만큼 배울 것도 많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을 것 같았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며 제가 배운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글을 배우면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단순히 언어 학습을 넘어서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제 꿈을 펼치고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설레고 기대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 앞에 펼쳐진 것이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저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줄 거예요. 그렇지만 한글과 한국 문화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저는 그 모든 도전을 즐겁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해 댓글로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사연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상 감동 모음이었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